국유재산에 속해 있는 물건입니다. 국가 소유의 재산이란 뜻이죠.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훌륭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프로젝트면 뭐 저희는 환영하고요. 방군 이래 최대의 물건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있는 이 부동산으로 사용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100억 정도가 흑자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아이고, 이거 파트명입니까? 당신의 경제를 살리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록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안록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선 부동산 법률 분석과 사업성 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이종걸, 강치연 전문위원이십니다. 부동산 금융 분석과 건축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손용만, 박상준 전문위원이십니다. 오늘도 다양한 분석을 부탁드리며 패널분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국유재산에 속해 있는 물건입니다. 국가 소유의 재산이란 뜻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종전부동산과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자체는 사실 종전부동산은 각 기관들이 갖고 있었다고 하면 이 국유재산은 이 소유권 자체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이라는 이런 기관이 이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지방으로. 그런데 이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로 매각을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대지가 1418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1517평방미터인데요. 감정가가 255억입니다. 이제 평당 우리가 3.3평방미터당 얼마냐 하면 약 한 6천만 원 정도 전후라고 보여지는데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또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떤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의원님,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용도로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예, 일단 3종 주거 지역이고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걸로 보여집니다. 주택만 여기다 다 세우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의 건생을 추가로 저희가 공급을 같이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저희가 걸린 상가를 넣어서 여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설계상으로는 이게 여기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다가 꼭 도시형 생활주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 안 됩니까? 네, 오피스텔을 하기에는 도로 접한 폭이 너무 작고 해서 오피스텔은 가능하지 않고요. 오피스텔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20m 이상. 예. 그다음에 이제 2,000제곱미터 면적도 제한을 합니다. 일단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3종. 2,000제곱미터라는 거는 그 2,000제곱미터를 넘어서야 된다는. 아니요.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2,000제곱미터 미만에 예. 20m 도로 이상을 접하고 있어야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오피스텔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주거 지역이니까 이제 오피스텔은 할 수가 없는데 그치. 20m 도로를 넘고 2,000평방미터를 넘지 않는 대지라면 오피스텔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000제곱미터인 대지가 아니라 오피스텔 면적을 2,000제곱미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오피스텔로 지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네.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어떻게 서울 지역 기준하면 그 용적률이 어떻게 되죠? 250%죠.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250%면 430평인데 예. 그러면 지상 면적이 한 1000평 1071평 정도. 1700 정도 나오는군요. 네. 그럼 이게 뭐 어떻게 짓는 게 효율적입니까? 지하, 지층, 뭐 지상. 일단은 그 입지가 근린생활 상가 시설이 가능하다 그러면 네. 지상 1, 2층에 상가를 하고 네. 지하 1층에 상가를 하고 그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상층부에 계획하면은 그 용적률 250%인 1071평을 거의 찾아 먹을 수 있지 않나 사업 수지상. 그 다음에 지하 2층하고 3층은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자수식으로 주차를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이제 주차 수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3층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상가주택에 있는 주차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박 의원이 말씀하신 그 구조대로 만약에 해가지고 진행한다 그러면 사업성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거래 시세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이 주변에 지하 1층 상가가 이제 일단 거래 시세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과 꼭 같은 곳은 없겠지만 통상 저희가 1층 부분은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사이에 일단 네. 분양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에서 3,500 정도의 거래 시세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주택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보다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주상복합, 코업 레지던스 같은 그런 형태의 이제 주거 시설이 지금 네. 공급이 돼 있고 지금 거래 시세가 3.3제곱미터당 1,800에서 2,700 정도까지 지금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거래가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래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그런 어떤 그 절차라든가 이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유재산의 개념부터 일단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요. 그렇게 해주시죠. 예. 요즘 뭐 뉴스를 보시면 그리스가 경제 위기로 국유재산이 뭐 파르테논 신전까지 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국유재산은 이제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들을 말하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이라는 네. 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만을 말하고 아. 뭐 저희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한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부동산만을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행 국유재산법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이라는 재산하고 그리고 그 일반 재산으로 구분하는데 행정재산은 도로나 하천 또는 공공기관의 부지같이 이렇게 매각을 하거나 대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동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 재산, 옛날에는 이걸 잡종재산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매각이 가능하고 대여 같은 것도 가능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용도 폐지라는 거를 하면은 행정적으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용도 폐지라는 걸 해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한 다음에 이걸 매각할 수가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옛날에는 이게 국가표준기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된 특수법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민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법인도 이제 2014년 12월 말부터는 이제 그냥 일반 재단법인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마 이게 일반 재산으로 전환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공매에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뭐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뭐 공매 절차 진행에 관해서 좀 보면은 원래 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관리청이 있고 총괄 관리청은 이제 기획재정부가 되는데요. 네. 기획재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걸 매각할 때는 이제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이제 그 온비들을 통해서 매각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부동산하고 이제 국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은 물건들이 지금 계속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유명한 한전이 매각됐던 게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한전 매각되는 그 과정이라든가 혹시 배경이라 뭐 이런 것에서 혹시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일반적인 얘기들은 그러니까 신문이나 아니면 뭐 가십거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뭐 아실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기존에는 이제 국유재산이나 저희들이 이전 때문에 명칭이 생긴 종전부동산이
예전에는 사실 좀 매각하는 게 원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을 하던 관청에서는 정해져 있는 이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매각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조정이 가능했었는데 그 삼성동에 있는 한전 부지가 굉장히 고가로 물론 이제 가치로 보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가격 이상으로 그 이제 현대에서 그룹에서 갖고 갔지 않습니까? 현대해양조 그룹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우리 부지도 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조금 그 해당 담당자들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 상대적인 기대감을 어쨌든 갖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구도의 어떤 설계 개요에 기준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근생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그러면 어떤 수집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그걸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네.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일단 지하 3층에 8층으로 이제 건물이 신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과 그 부속 시설로 될 거고요. 지하 1층과 1층, 2층은 이제 근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지하 1층이 이제 상가가 면적이 1391제곱미터, 421평 정도 되고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분양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84억 정도가 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층 상가는 저희가 스탠다드하게 한 5천만 원 정도를 3.4제곱미터당 감안을 해서 면적이 1163제곱미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176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층 상가는 저희가 1163제곱미터로 면적은 같고요. 그다음에 3천만 원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105억 정도의 금액이 나와서 상가 부분만 총 합쳐서 365억 정도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으로 공급하는 부분은 3층부터 8층까지 저희가 3층부터 7층까지를 기준층으로 봤을 때 제곱미터는 330.58제곱미터가 됩니다. 네. 3층부터 7층까지는 면적이 같고요. 8층만 이제 71평, 이제 22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2,5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택 합계 분양가가 140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가와 저기 주택 부분의 총 분양가를 합치게 되면 505억이 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물론 이 국유재산을 경락을 받기가 우리가 공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기가 참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물건을 준비를 하시는 기관이나 뭐 여러 투자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 경락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55억에 대한 그 감정가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총 매출에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을 한번 다 이렇게 재해 보면 이제 남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 만약에 크다면 토지 매입을 하는데 욕심을 좀 덜 부리고 입찰을 할 때 금액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의 기준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분석하는 게 저희가 설계 초안에 의해서 가 설계이고 이제 가상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산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경락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5억을 그대로 산정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신축 공사비를 일단 지금 2층인가 3층 건물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걸 철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공기 한 1년 안쪽으로 잡는다고 봤을 때 공사비를 지금 총 연면적이 1971평 네. 정도 나오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를 철거비 포함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1971평이면 지하 3층인데 그러면 한 층이 300평씩 해서 세 개 네, 층 이제 그렇습니다. 900평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상까지 합쳐가 지상이 이제 1071평 이렇게 해서 예. 1971평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공사비가 이제 5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약 한 100억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약 100억. 물론 그 금액 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거비랑 그다음에 금리를 제외한 이자 부분을 제외한 예비비라든가 기타 우리 민원 비용은 일단 제가 포함한 걸로 일단 감안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총 이제 공사비가 100억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250억에 100억을 포함하게 되면 이제 토지대 공사비 포함해서 355억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 255억이니까 저희가 자기 자본을 약 50억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50억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융자를 받아야 될 타인 자본이 305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융자 305억에 이거는 저희가 담보 대출을 하기에는 좀 규모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PF성으로 저희가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를 저희가 그동안에는 계속 4%를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이거는 PF성으로 봐서 저희가 6%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6% 산정을 하면 이자 부담이 연 18억 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총 포함을 하게 되면 총 비용이 약 400억 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총 수입이 아까 저희가 505억이었죠? 505억 정도가 산출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산술적으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약 100억 정도가 이제 수지차가 나서 흑자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수지 분석은 이 정도로 됩니다. 여기에 지금 총 비용이 이제 355억에다가 그 PF 이자 18억에다가 그다음에 예비비 한 20억 정도인가요? 예, 20억 정도. 20억 정도를 더 하면 이제 그 예비비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분양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함되겠죠. 그러면 총 금액이 이제 한 400억 정도가 필요한데 PF 금액 내용 속에는 그 분양 수수료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분양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거니까 그거는 뭐 미리 여기서 책정을 해놓거나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분양 대행 수수료도 사업비죠. 사업비고 그 PF 금액을 산정을 할 적에 그러니까 분양률과 이런 제반 여건들을 따져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금액이 PF라고 해서 사업비를 100% 충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분양 들어오는 수입, 그다음에 이제 PF한 자금 그쪽에서 사업비들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이게 이제 그 에코티라고 하는 부분이 50억 정도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매출이 500억으로 산정했을 때 10% 정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출은 그러니까 400억 정도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PF의 이제 은행권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이금융권들은 보통 지침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급하는 지출급의 금액의 한 20% 정도를 그러니까 에코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총 지출 금액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뭐 아까 우리 강 의원이 예상한다면 400억이면 80억 정도는 사실 에코티를 갖고 있어야 PF가 원활하는데 그건 이제 이금융권의 문제고요. 만약 이제 사업 부지가 양호하다면 1금융권이나 뭐 기타 금융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 50억 정도면 조금 부족하긴 해도 그러니까 사업 부지가 양호하다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조금 이게 이제 에코티가 모자라게 되면 금리가 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예. 금리가 올라가고 조건이 그- 조금 더 그런- 붙겠죠. 그런 예. 또 요소가 있죠. 보통 공사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 정도 규모에서 그 지금 강 의원이 책정하신 그 3.3 평방미터당 한 500만 원 정도라 그러면 사실 그거를 이제 검토하실 때 적정하다 아니면 모자란다 아니면 좀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세 가지 중에 하나로만 선택한다 그러면 보통 이 정도 규모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사 도급 공사가 비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외의 시설들은 뭐 그러니까 외장 하다못해 외장을 뭘 하냐, 그 앞에 공조 시설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단가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정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이 지역은 어떤 그러니까 도산대로에 위치하고 남들이 흔히 알게 되는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분양을 전제로 한다면 공사에 대한 외장이라든지 뭐 마감자재 부분이 조금 좋은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공사비 단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분양성과 내가 드리는 투입비가 가장 적정한 거. 예컨대 분양이 잘 된다면 사실
공사비를 낮게 해도 될 거고요. 만약 분양성이 조금 이 주변 시세를 맞춘다면 공사비를 올리고 분양가를 또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손 의원께서 이때까지 뭐 사업 계획서들을 조금 분석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지금 강 의원께서 지금 책정하신 금액은 지하 1층, 1층, 2층은 이제 상가로 분양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하 1층이 2천만 원, 1층이 5천만 원, 2층이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은 좀 무난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하가 좀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하가?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상 1층을 100이라고 보면 지하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한 50%에서 60%를 보기도 하는데 사실 45%, 50% 정도. 그다음에 뭐 지상 2층이 한 60% 정도. 그 정도 이제 수준으로 보는 게 통상 뭐 그렇죠. 예, 산정을 하는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지하 부분이 더 그 지역으로서 유명한 지역과 거기 접근성이 좋다고 한다면 지하의 단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3천만 원 산정한 거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첨언을 하자면 네. 물론 이런 지하가 보통 우리가 지하를 뭐 건물 안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외부로 통해서 이제 단순하게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상가를 만들게 되는데 네. 제가 과거에 이제 근무하던 곳 주변에 이제 상가를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을 이제 상가를 갔는데 이제 완전히 전면에서 봤을 때 오픈된 공간입니다. 완전히 우리 중정같이 지하를 완전히 안에 바깥에서 안쪽에 상가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1층도 마찬가지고요. 2층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오픈되게 보여서 외부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굳이 접근성을 이렇게 안 봐도 이게 과연 지하 1층인가 아닌가 이 정도로 착각이 될 정도로 설계를 잘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하 공간이나 1층 공간이나 바로 이제 계단도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가가 활성화되고 분양가도 상당히 좋게 받아서 분양이 된 사례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면 아무래도 그쪽은 좀 밤에 이렇게 늦게까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분양가를 조금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 1층을 기준할 때는 보통 그 현재 그 시세 그 토지비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비 금액을 보통은 1층의 분양가로 이렇게 이제 기준을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1층의 토지비가 강남역 같은 경우는 벌써 대로변은 이미 3억 그렇죠. 뭐 3억 4억 넘어가고 5억이 넘어가서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작년 4월 달에 그 강남역에서는 제일 유명한 랜드마크였던 어떤 그런 무슨 제과점 그 건물이 토지 기준 했을 때는 평당 5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만약에 1층 기준 했을 때 5억 6천만 원에 만약에 거기다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충분히 누구든지 그거는 매입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3.3평방미터당 이게 한 그 감정가가 한 6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그렇습니다. 수준인데 건물은 어차피 헌밀어야 되니까 총 그 매각 금액을 다 토지로 이렇게 이제 토지 가격이라고 본다 그러면 1층 기준 했을 때 한 6천만 원 정도가 그래도 무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강 의원은 그거를 1천만 원 낮춰서 5천만 원 잡았으니까 크게 무리하게 잡은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하 1층은 이제 2천만 원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1층 금액 기준 해갖고 40%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 크게 무리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자님이 얘기하신 그 강남역은 제가 볼 적에는 그 역산을 해서 그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이가 있는 게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그 이제 토지가 이 활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값은 거꾸로 이제 역산을 제시하다 보니까 1층 단가와 그 토지대가 이렇게 유사하게 좀 일치를 한 거지. 그렇게 계산이 안 되겠죠. 예컨대 만약에 강남역하고 지금 있는 본건의 우리 대상 사업지하고는 벌써 용적률이 다른데 어떻게 1층을 그 단가로 본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 강남역 같은 경우에 뭐 그래서 어쨌든 토지비가 2억 3억 되는 거고 여기는 뭐 그래서 한 5천 6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토지가라는 게 타이틀에 따라서 사실은 정해지는 게 맞겠죠. 만약에 상업용지라서 뭐 800% 1000% 나오면 그게 이제 토지대에 고스란히 이제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상업용지였다면 솔직히 가격이 더 나갔겠죠. 그렇죠. 그게 이 가격이 감안해서 뭐. 이제 감정 평가를 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지금 토지대랑 1층 분양가가 조금 비슷하게 갔던 형국이에요. 요즘 과거에도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분양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지역에 지금 강남 지역에 어떤 웬만한 지역의 1층 정도를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 5천만 원 아래 금액으로서 분양받을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 지역의 이제 시세나 실질적인 이제 저기죠. 그 1층의 상가는 상가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용이 아니고 이제 수익률을 창출해야 되다 보니까 그 업종이 들어가서 그러면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가를 받을 거고요. 분양을 받은 사람은 다시 임차를 놓겠죠. 그러면 임차인은 그거를 무엇을 되든 간에 운영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수익률이 맞아야만이 그 사실 거꾸로 돌아가면 매매가가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만약에 주변이 그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면 사실 그만한 수익률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이 됐을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이런 어떤 금액 정도 적정한 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종들이나 뭐 이런 게 여기 지역 여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쪽의 MD 구성을 보면 일단은 횟집 이제 일식 관련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퓨전 일식집도 있고 정통 일식집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식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거기에. 네. 거의가 업종 구성이 커피숍 아니면 그다음에 어떤 젊은 세대를 겨냥한 그런 퓨전 음식점이 많고요. 그런데 그 퓨전 음식점이 생각보다 음식 값이 되게 비쌉니다. 안주값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비싸게 되면 객 단가가 비싼 어떤 그런 종류의 MD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마도. 근데 1층 같은 경우 커피숍이나 사실 뭐 편의점 같은 이 지역의 위치는 보통 일반적으로 1층에서 선호할 수 있는 어떤 업종도 사실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될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좀 좋은 부분이 이게 토지 모양이 가로 세로 기준을 했을 때 그 도로랑 가로로 접해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거 칼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대를 이렇게 나눌 때 어쨌든 전면하고 얼마만큼 접해져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그래도 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길쭉하니까 제가 아까 선능력 부분을 설명한 게 뭐냐면 약간 돔 형태입니다. 아,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최대한 거리를 단축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전면에서 봤을 때 저쪽 후면에 있는 상가도 최대한 앞쪽에 나와 있는 형태.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또 그런 것까지 더 접해서 어쨌든 사업성을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나오셨으니까 이제 그걸 레이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예. 사실 이제 수지를 계산할 적에 보면 1층에 그냥 통으로 그러니까 전체 면적 대비 얼마 평당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예컨대 뭐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면 뭐 7천만 원을 받는 호수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4천만 원을 받는 호수도 있는데 지역마다 이 가끔 보면 1층이 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않는 그 사업자들 보면 대부분 1층에 있는 레이아웃을 잘못해서 사실 고전을 하는 경우죠. 네. 분양가는 충분히 평균적으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뭐 진행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뭐 길게 뭐 이러다 보면 그 가격이 낮아도 사실은 그게 매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엔 이제 수지가 많이 날아서 돌아서는 경우가 생기겠죠. 굉장히 레이아웃은 특히 상가 1층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많은 이제 수지의 차이가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하신 레이아웃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이 토지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분양을 했을 때 이제 약 505억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총 들어간 비용이 400억이다 하면 약 그 25% 정도의 어쨌든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서상의 이제 수지 분석으로 보면, 수익률 분석으로 보면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PF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신탁 회사하고 아무래도 그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게 아마 그래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 정도 프로젝트면은 뭐 저희는 찬성이 그러니까 환영하고요. 일단
그 제가 만약에 토지를 매입해서 만약에 예. 부탁을 드렸다고 하면 개발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대수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34세대로 계획을 한다면 현재 그러니까 주택법 변경에 따라서 임의 분양이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면적이 그 3,000제곱미터 연면적 자체가 분양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관리 신탁이라는 그러니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신탁 분양 선분양을 하려면 이제 신탁 회사의 상품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절차상으로 보면 예전에 한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신탁 상품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개발형 토지 신탁,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리형 토지 신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양형, 분양관리 신탁 이런 상품들이 분양관리 있는데, 신탁. 예, 이거는 이제 각각의 상품마다가 이제 가장 적합한 걸로 적용을 하면 되고요. 의뢰를 해주시면 일단은 토지,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신뢰도가 높아지는 게. 그러니까 민간이 소유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 소유권, 뭐 인허가, 뭐 기타 등등을 많이 좀 체크를 할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자가 일단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자금, 돈만 마련이 된다면 사실 소유권 확보에는 이상이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주변 여건을 볼 때 또 인허가도 주변에 비해서 더 과대하지만 않다면 인허가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이 이제 나는 거를 기준해서 어쨌든 그 수익을 뭐 어쨌든 쉐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나누는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특별하게는 없죠. 그러니까 진행 상태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저희 단어로는 위탁자로 했는데 토지 소유자 또는 시행자가 돼서 저희한테 하면 그러니까 개발형 토지식이나 신탁이나 그러니까 관리형 토지 신탁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저희가 돼서 사업을 진행할 거고 그러면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하면 분양 수익금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달해서 그러니까 진행을 할 거고요. 예컨대 뭐 시공사대 공사비를 준다든지 또는 뭐 설계비, 감리비를 지급해서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제 보존 등기를 할 거고요. 보존 등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업 주체가 저희가 되다 보니 건축주가 저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정산을 하겠죠. 정산을 하고 나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그 예컨대 아까 PF를 일으켜서 간 경우에는 금융기관 우선 수익자 또는 아까 이야기한 시공사나 어떤 사업비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면 다 지급을 하고 나서 그 수익은 다 원래 건축주, 그러니까 저희를 단어로는 위탁자한테 다 배분을 하게 되겠죠. 아, 예. 그러면 일단은 그 이제 공사비라든가 어쨌든 PF 하게 되면 그 PF의 금융 이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불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신탁사에서도 어쨌든 그 서로 약정한 어떤 그런 어떤 수수료라든가 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제하고 나서 그 수익되는 부분은 이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 사업비. 그러니까 신탁 보수도 계속 이제 신탁 보수를 신탁 보수도 설계비나 감리비처럼 똑같은 이제 사업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업비 부분 아까 얘기 들어서 사업비 안에는 그러니까 시행자의 운영비도 들어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 사업을 준공하는 데 필요한 또는 그 이후에 보존 등기까지 필요한 비용을 다 원가니까요. 원가를 제하고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의뢰자, 위탁자한테 이제 배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업비라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신탁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여한 부분에 원금 내지 이자 뭐 어쨌든 수익률 뭐 이런 걸 다 제하고 남는 부분을 이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개발형 토지 신탁은 저희가 이제 다른 단어로 저희들 차입형 토지 신탁이라고 표현해서 사업비 조달을 저희가 일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리형 토지 신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어로 비차입형 토지 신탁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또는 분양대금 또는 기타 수입을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위탁자한테 정산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개발형이냐 관리형이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를
결정하는 어떤 무슨 컨디션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그런 어떤 사업비를 다 조달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이렇게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 하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하다 못해 뭐 설계비나 뭐 이런 거부터 이제 그런 걸 할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오직 토지만 이렇게 좀 갖고 있는 경우하고 이런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걸 딱히 어떻게 구분하기에는 그러니까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차입형 토지인탁, 개발형 토지인탁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그러니까 다른데 차입 없이 순수하게 그러니까 원래 위탁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진행하는 단계에 있을 적에 뭐 부족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보완을 하기는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개발형 토지인탁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위탁자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유재산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국유재산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막연하게 다른 사람이 국유재산을 차지하고 거기에 막 들어가 있으면 왠지 공짜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막 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국유재산에 뭐 점유를 하고 있거나 뭐 임대를 내고 쓰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요. 뭐 그런 경우에 계속 나라땅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뭐 주택이 있거나 하면 좀 불안한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거나 하는 데는 뭐 어떤 기준이나 이런 요소가 있습니까? 그걸 불화라 그러나요? 왜? 그 국유재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 생각이 나네요. 예, 뭐 불화라는 용어도 옛날에 썼고 요즘은 뭐 매수 청구라고도 하고 매수 그러는데요. 청구라,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인 소유였던 땅들을 국가에서 이제 다 귀속시키고 그다음에 또 6.25 전란을 거치면서 소유권자가 이제 납북되고 그래서 이제 주인 없는 땅들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렇게 소유권이 없는 땅들을 국가에서 소유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유재산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권 부동산이랑은 조금 관계가 없지만 그렇죠. 예. 흔히들 이제 국유재산 하시면은 느끼는 게 이제 국유재산 위에 특히 토지인 국유재산 위에 무단으로 부동산을 건축해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는 이제 아까 잡종재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재산에 관해서 사용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같은 거를 받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쟁 절차를 통해서 매각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국유재산 위에 국유가 아닌 부동산을 그러니까 건물이 되겠죠.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수가 가능하고 또 이런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할청에 매수 신청을 해서 국유재산을 이제 흔히 말해서 불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한 20년, 30년 막 거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국유재산이었다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재산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서 이제 취득시효 문제 뭐 예, 이런 그렇죠.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20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면은 그게 취득시효라는 게 완성돼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이거를 계속 점유한 경우에 소유권을 준다는 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악의의 무단 점유라는 판례 이론에 의해서 그 자주 점유 추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그걸 계속 점유하는 거는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 거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점에 있어서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국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산관리공사를 특히 통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국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될 것 같으면은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소송 등을 통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반대로 본인들이 유산으로 받아야 될 토지에 국가가 거기다 도로를 뭐 내놨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20년, 30년 그 말하자면 취득 수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거에 보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빼앗기게 되는 경우를 본 것도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국가도 이제 국민의 재산을 수용할 경우에는 헌법에 의해서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수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 보상금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아무런 보상금도 주지 않고 도로를 이제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을 했다면, 특히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용납이 됐었는데 이제는 판례상 아까 그 악의의 무단 점유 이론이 국가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권리는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시효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국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분에 이제 부당이득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고 5년분에 한해서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그 도로를 이제 사용한 그 금액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가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문득 궁금해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이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물건들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박 의원님께서 한번 이 물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본 물건은 북쪽도로에 위치한 대지로서 건축 계획 시 제한을 타 대지보다 덜 받아 건축가의 역량에 따라서는 좋은 건축물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 의원께서도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네. 물론 이 국유재산을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쟁을 거쳐야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매입하고자 하시는 사업자나 투자자는 필히 제가 보기에는 PF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시공사가 시공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시공사와 금융사와 협의를 거친 후에 공매 입찰을 참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사업을 성공하기에는 훨씬 이로울 것 같고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히 짚고 나서 공매를 참가하거나 토지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금융사나 시공사를 미리 확보해 놓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안정적인 사업이고, 요즘은 시공사가 대물로도 가져가서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우량한 회사가 와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의 금액이면.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잘 아는 건설사가 있으면 미리미리 컨택을 해보시고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신탁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신탁사 입장을 먼저 떠나서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입지만 보면 수지 분석은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빨리 진행이 돼서 그 지역의 입지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굉장히 다른 어떤 부동산이 들어가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이 부동산으로 사용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빨리 좀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역은 아까 저희들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이제 가상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지역 특성상 아까 저희들이 선정한 것 외에도 뭐 이걸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른 어떤 컨셉을 갖고 가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여줄 적에는 아까 얘기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근생시설들을 해서 진행을 하면 일반적인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 강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요즘 분양성이 기존에 비해서 한 몇 개월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PF 조건과 시공사들이 참여하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고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관심이 있고 또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그런 부분 금융 조건과 또는 시공 기타 등등의 조건을 미리 좀 컨펌을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께서는 뭐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좀 보시는지. 사실 국유재산은 아니지만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종전부동산인 그 삼성동 한전 부지가 그 반군 이래 최대의 물건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건이 이제 높은 가격 10조 5,500억이라는 거액에 의해서 이제 낙찰됨에 따라서 최근 이런 국유재산을 비롯해서 종전부동산들의 감정평가액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그런
물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높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반 경쟁 절차에 의해서 입찰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온비드를 확인하시면서 구체적인 매각 대금의 납부 시기와 그 다음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물건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물건으로서 강남구에서 사실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정도 규모의 물건을 찾기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패널 분들께서 분석을 해 주신 걸로는 분양 가격이라고 책정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결코 높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억 이상의 어떤 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양호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입찰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시공사나 금융사와 더 긴밀한 관계로 확실한 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이 물건을 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해라. 이것은 단순히 무모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성공했을 때만을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 요소까지 분석하고 투자를 하죠. 항상 투자에 앞서 성공과 실패를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실패의 확률을 낮춰주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록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부동산 물건을 선정해 풍성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